제가 제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는데요. 저는 논어를 강의하고 있는 최종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PPT를 좀 가지고 와서요. 저 중심으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20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제가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와서 서울 잠실 쪽에서 15년 동안 HR 컨설팅 회사를 제가 60까지 운영을 했고요. 제가 이제 60 넘어서부터는 지금 인문학 강의하고 책 이렇게 좀 쓰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처음 전반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울산을 좀 다녀오는 바람에 좀 늦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쓴 책 중에서 50에 있는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한 20권 정도 책을 썼는데 2021년도에 이제 저 책이 논어책으로는 한 10번째 정도 나온 책이고요. 저게 이제 너무 이렇게 재수가 무지하게 좋아갖고 94세 정도를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25만 부 정도 팔렸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로 논어 강의 주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호를 고흥도라는 호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논어를 하니까 공자님 공자에 길명자 그래서 공자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 호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호. 그 정도 형편이 안 그 호를 짓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가면서 고향에 있는 자식들에게 호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요. 편지 내용에 호를 지으려면 고향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호가 열수라는 거예요. 열수. 이 병렬 열자에 물숫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병렬로 흘러가는 곳.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두물머리라는 곳이죠. 양평에 양수기에 두 물이 만나. 그래서 이제 두물머리가 열수라는데 옛 진영 이름이 열수라고 했어요. 열수 정약용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율곡이 선생님이요. 원래 율곡이라는 곳이 경기도 파주 쪽에 율곡이라고 있어요. 율곡 이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호를 고흥도라고 썼는데요. 제가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경기도 안성군 고흥도면이에요. 그래서 고흥도 초등학교, 고흥도 중학교에 다녀서 고흥도 쓰면 좋겠다. 보니까 이름도 한자도 공자님 공자의 길도자를 써요. 제 고향 이름이. 그래서 저를 썼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고향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먼저 선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쓴 책들이고요. 여러분 혹시 축심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심시대. 1949년도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축의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고 해요. 저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류의 문명사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저 사람은 특별하게 600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럼 언제를 축의시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었을까? 혹은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들었어요. 도대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던 시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논어 그리고 공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공자는 언제 때 사람인지 다 아시죠? 제가 강의 때 필요 이상으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요.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0.5초 정도만 가만히 계시면 제가 다 대답을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게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공자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춘추시대 때 사람이죠. 춘추시대 후기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원전 551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죠. 대단히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 공자 시기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공자보다 70년 전에 태어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서양 사람 1명, 동양 사람 1명을 알려드릴게요. 서양 사람으로서 세계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탈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탈레스가 공자님보다 70년쯤 전에 태어났고요.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자님보다 70년쯤 전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쯤 다니실 때 들어오셨던 세계적인 수학자 이름 한 명 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는 공자님보다 30년 전에 태어났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공자는 그 당시 때 73세까지 살았다고 하고요. 뭐 요즘으로 생각해봐도 결국 적게 사는 건 아니죠.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저 그리스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대략 40년 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나오고요. 플라톤 대략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서양 문명은 저 플라톤의 문명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플라톤의 그늘에 가려서 결국 나중에 중세 이후에 유명하게 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때 인도 북부와 유럽 전체를 통합을 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맹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동양의 사상을 공맹사상이다, 공자다, 맹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자가 태어나고 나서 맹자까지 시간이 그 격차가 18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자가 죽고 나서 110년 후에 맹자가 태어나는 거죠. 맹자 3년 후에 장자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여러분 장자 좋아하시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화나신 것 같아요. 장자 또 50년 후에 순자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고요. 맹자라는 사람은 성산설을 주장했잖아요. 순자라는 사람도 제가 이제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쓰고 그 이듬해 50에 읽는 순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순자라는 책을 쓰면서 순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순자는 맹자 양측에 훌륭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사실은요. 오늘은 뭐 공자 시간이기 때문에 순자 얘기를 많이 못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순자의 바로 직제자였던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과 세상을 세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순자의 바로 직현이 35살의 어린 제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동양권에서 유명한 사람은 사마천 들어보셨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고요.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기원 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하는 사람들이 다 기원전에 태어났고 이분들이 만들었던 종교, 이분들이 만들었던 철학, 역사, 과학 이런 것들이 2000년 이상을 내려오면서 동서양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저 칼라스 퍼스라는 사람이 그 시기를 추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에 대해서. 도대체 인문학이 뭘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시죠? 정비소. 아시는 건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거나 뭐 병이 걸렸다거나 이러면 병원을 가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일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왜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겪어야만 될까 이게. 우리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요.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싶고요. 좀 더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그토록 어렵다는 말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간다. 술집을 찾아간다. 뭐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야말로 이 인문학의 세계로 와봐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즘에 이제 정치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적으로 보면 아직도 전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뭐 관세다 뭐다 해서 아주 경제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살기가 사실은 녹록지가 않죠.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살기가 사실 녹록지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많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삶이 이렇게 어렵다 손치더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분들이 겪었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일제시대 때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의 민초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많은 문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선 중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경자호란 이런 전쟁 통해서 정말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아주 형편없을 텐데요. 어찌 보면 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그렇게 풍요롭거나 자유롭거나 이런 시기가 사실 별로 없었을 텐데 인류의 저렇게 축심시대의 현인들도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수천 년 속에서 보통 우리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훌륭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그분들도 우리처럼 개인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가정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사회 생활을 했을 것이고 조직에서 국가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이 노하우를 축적을 해놨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다 책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학이다, 철학이다, 역사다, 인문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저렇게 축심시대 현인대에 이야기했던 그런 고전을 펼쳐보면서 어쩌면 거기서 고전의 한 페이지 속에서 삶의 철학을,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사람들이 삶이 힘들수록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런 농담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10대들은 척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왜 답이 없을까요? 20대가?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스펙을 3가지, 5가지, 10가지 스펙을 구비를 해도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취업을 합니다만 30이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 한 칸 방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요. 40이 되면 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틈이 없을까요? 너무나 바쁘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중심 나이가 43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40대는 가정에서도 중추적인 나이고요. 우리 사회나 조직에서도 중추적인 나이인데 이 중추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후 좌우를 겨를도 없이 무지하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50이 되면 자의반 다의반 일에서 떠나가게 되고요. 자, 이제 일이 없어지니까 60이 되면 돈도 좀 적어지고요. 70이 되면 즐거움도 좀 떨어지고요.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 한자 글자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자를 의미하고 있다. 저 글자가 무슨 글자지요? 근심. 써 있잖아요. 근심 문자죠. 근심, 걱정 문자입니다. 사실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근심이 있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근심이 있는 거고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우자가 들어간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화장실을 찾아갈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비유소. 해우소를 찾아가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우자입니다. 해우소, 근심을 털어내는 곳. 이제 근심, 걱정, 우자인데요. 이 삶이라는 게 저런데 요즘 사람들만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살기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 보시면은요 찰스 디킨스라는 대단히 유명한 문필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인생 한 80년 살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인생은 한편의 희극이었다, 한편의 연극이었다, 한편의 코미디였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요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하루 단위로 이렇게 잘게 나누다 보면 다 그것들이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트래지디, 비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2500년 전에 공자가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자 시대에 과연 공자 선생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그냥 궁금하다라고 해주세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유근우다. 필유근우. 반드시 필자고요. 있을 유자죠. 세 번째는 가까울 근자예요. 가깝다는 뜻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죠. 근심, 걱정, 무자죠. 그래서 필이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돼요.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에도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띄고 사는 게 우리의 삶 같다. 이게 라고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공자께서 오케이, 그 인생은 각자 도생이고 알아서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천하의 공자가 아니겠죠. 공자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필유근우다. 늘 근심 걱정 띄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제가 벗어나는 길을, 공자가 얘기했던 벗어나는 길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과연 나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으로 살면 좋을까? 만약에 누군가 인생의 지혜를 나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나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과연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좀 해도 안 되지만 그 문자를 좀 파자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파자요? 네. 이게 이제 머리 숫자를 쓴 거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마음심이고요. 이게 또울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 파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공부를 해보잖아요. 꼭. 제가 이번에 가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그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모원려다. 인모원려. 사람 인자고요. 그 다음에 없을 무자죠. 없을 무.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뭐예요? 근원. 세 번째 글자. 원자. 멀다라는 뜻이죠. 원자. 멀 원자예요. 멀 원. 요것은 이제 요게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요것은 지금 요 밑에 생각사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생각에 대한 글자예요. 생각에 대한. 그래서 저것은 고려하다의 여자예요. 고려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무원려 그러면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죠.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 걱정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제 역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늘 끼고 있는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려를 하라, 멀리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문으로 써서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한 거죠. 이게요. 우리가 늘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야지. 우리가 조직에서 부하사원들이나 동료들에게 목표를 가져야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지.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2500년 전에도 여기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럼 먼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그러니까 그 꿈이 명확할수록 그 목표가 간절할수록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뛰어넘기가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공자가. 공자는요, 제가 좀 책을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리얼리스트예요. 현실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무원령, 필류근우. 여러분, 이 글씨체를 어디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글씨체. 처음 보셨죠? 이거 제가 쓴 거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거를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꽃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갖고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마트에 갔을 때 먹물을 한 통 사갖고 와서 3,000원인데요. 3,000원짜리 한 통 사면은 한 5년 이상을 씁니다. 이만한 컵에다가 조금 달아갖고서 나무젓가락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칼로 정려갖고서 한번 찍으면 한 자씩 쓸 수 있습니다. 한 자씩. 이거 A4 용지에다가 8글자 써갖고 PPT로 뜬 거예요. 그래서 괜찮죠? 명필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원료를. 저희는 경기도 부천시라는 곳에 이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부천시청 그 뒤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의 이름이 안중근 공원이에요. 안중근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를 기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공원에 가보면 저런 돌비석들이 여러 개가 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온 건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무원령 난성대업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인무원령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하얼빈하고 여순과목을 갔다 왔는데요. 가면서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사를 하고요. 그 이듬해 1910년도 3월 26일 날 여순과목에서 순국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글자를 언제 쓴 거냐면 이 1910년도 3월 달에 쓴 거예요. 3월 달에. 그 순국하는 그 달에. 그러니까 여순과목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3월 달 얼마나 춥겠습니까? 2월 달, 3월 달에. 그 추운 곳에서 큰 붓을 꺼내놓고 써내려가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한다라고 하면 인무원령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미 그 당시에 그분은 큰 일을 이루는 상태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내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걸 써내려가면서 그분의 가슴속에 뭘 느꼈을까, 이게. 이런 느낌. 논어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논어는요, 저런 어구가 50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그 500개의 논어구가 누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된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개인의 소소한 꿈이 될 수가 있고요. 개인의 목표가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열사들의 마음속으로 이 논어가 들어가면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충정으로서 바뀌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논어, 똑같은 논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저 꽃이라는 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혹시 선생님 혹시 꼭 할수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많이 외웠는데요. 제가 한번 외워서 낭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꽃이라는 시와 인무원령, 원료라는 이 단어와 매칭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해줘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순간적으로 잊어먹었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알 만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제가 이것을요. 여기 써있는 원료로 바꿔볼게요. 원료. 내가 그것을 나의 원료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간절한 목표라고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다가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꽃과 같은 것이 되었다 라고 바꿔볼 수 있겠더라고요. 봄이 되면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지만 그 꽃들이 다 아름답죠, 사실은요. 하지만 그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에게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해 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그 꽃에게 의미 부여를 했을 때야만이 다음에 봄이 돌아와서 그 꽃이 피어나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꿈과 목표가 있지만 그건 다 다른 사람들의 꿈과 목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소소하지만 나의 꿈이라고 나의 희망이라고 선택을 했을 때야만이 그것은 나에게로 다가와 내 인생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꽃과 같은 것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2500년 전 공자가 얘기했던 저런 논어나 현대 시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시였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일맥상통하다. 왜 그럴까? 삶이라는 것은요, 옛날 사람들의 삶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인무원려, 필요근어 500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마쳤는데요.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무원려, 필류근어.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인무원려, 필류근어. 논어에는 이런 어구가 몇 개 정도 있다고요? 500개 정도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5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00문장이죠. 어떤 건 짧은 문장도 있고요. 어떤 긴 문장도 있습니다. 자, 논어는요. 한자, 한문요. 한자로 몇 글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대충 한번 맞춰보실래요? 천자보다 훨씬 더 많죠. 네, 문장이 500문장인데 또 15,000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논어책을 읽어볼 때요, 어떤 교수님 쓴 책을 보니까 13,000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책을 보니까 이분은 14,000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분은 15,000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논어는 하나인데 2,000자씩이나 다 틀리면 이상하잖아요. 그 조교들을 시켜서 한번 다 세워보든가,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래서 제가 논어를 다 세워봤어요. 세워본다기보다는 저 원고지에다가, 이게 원고지에다가 논어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는데요. 써보니까 몇 글자인지 알겠더라고요. 200자씩이니까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15,691자예요. 15,691자. 이 많은 논어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어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사람이 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있던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다 아시죠? 하기시습지. 그렇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바로 따라오는 문장이 있어요. 원래 논어의 하기편 제1장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하기시습지 불영여로고요.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멀리서 친구들이 있어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공자원 막내 불령 낳고 이거고요. 요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인부지구론 불려군자호. 이렇게 해서 이제 30글자가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또 긴 문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딱 4글자로 형성된 문장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니까 외우기 좋잖아요. 4글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쓰였냐면 분자 불기라고 써있죠. 분자 불기. 분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있죠. 해석도 간단하죠. 글자 그대로니까. 여기 이제 그릇 기자잖아요. 그릇 기자.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릇이 아니다. 분자는 그릇이 아니다. 근데 이 뜻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럼 이거 하나 외우는 게 빠르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유공자 막내 불령났고 인부지 그런 불령근자 이 30글자 외우시는 게 빠르시겠어요? 군자불기. 대답을 안 하세요. 군자불기. 군자불기. 네. 군자불기가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분자 분위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분자를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분자. 요즘에 이제 분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분자 타령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원래 우리가 보통 분자 그러면 임금의 아들 분자 그대로 성인 분자, 아주 고위 관료, 정치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분자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저 분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자. 저거를 영어로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젠틀맨. 신사 정도로. 뭐 신사도 괜찮죠. 뭐 좋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제 책을 쓰면서 리더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리더. 우리나라 대통령도 리더고, 뭐 회사의 사장님도 리더고, 뭐 도의 도지사도 다 리더고, 어쨌거나 뭐 과장대리 부양 같은 리더가 많잖아요. 우리 사회 조직에는.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보통 한 사람은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지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부인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리더가 되고요. 형 동생 간에는 형이 리더가 되잖아요. 같이 입사를 했다 치더라도 뭐 좀 먼저 3개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 둘이 앉아있다. 그래도 3개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일반적으로 리더 역할을 좀 하잖아요. 요새는요 혼자 계셔도 리더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무슨 리더? 셀프 리더. 그렇죠. 셀프 리더. 셀프 리더. 되게 필요한 거죠. 셀프 리더가. 혼자 목표 세우고 혼자 시간 관리 해나가면서 성과 관리 해나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 셀프 리더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현대인은 모두 리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어폐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해놓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국그릇은 국 먹을 때 쓰는 거고요. 밥그릇은 밥 먹을 때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발전해 나가는, 변화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라고 본 거죠. 여기 제가 저렇게 이파리 3장을 붙여놨는데요. 저 의미는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군자도 리더도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리더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직업이 동일하고요.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겠죠.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발전을 좀 시켰어야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켰어야지. 발전과 변화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군자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는가라는 뜻이 여기에 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비들이 독보자락을 달리면서 서서히 걸어다니는 모습만 보았다라고 하면 정말 속이 터졌을 텐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노노에 이런 업구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선비들의 마음은요 하루하루가 되게 갈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3개월 전보다는 책을 읽어도 한 번 더 읽었어야지. 내가 1년 전보다는 뭔가 성장을 했으면 뭔가 조금 더 성장을 했어야지. 이런 아주 갈급함 속에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발전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구석에서 해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4글자 다 쓰실 수 있겠지만 물론 4글자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글자가 어떤 글자세요? 기자. 그릇 기자죠. 여러분 그릇 기자만 쓰실 수 있으시면 군자 분류기 이제 평생 쓰실 수 있으시겠죠?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지나면 저 그릇 기자를 평생 잊어먹지 않게 한번 해드릴 자신 있어요. 잊어먹고 싶어도 못 잊어먹는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셨죠? 예, 그릇 기자예요. 여러분 그릇 기자에는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4개가 들어있죠? 이렇게 먼저 종이에다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의미 부여를. 그릇을 우리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로부터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있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릇 기자를 보면서 누구의 인생이든 4번의 기회가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자,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시기적으로 보면 저는 태어나서 25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돈도 많으시고요. 교육열도 되게 높으신 집안에서 태어난 자제분은요.
20대 중후반에 석사가 되기도 하고요. 박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출중한 사람들은 판공자가 되기도 하고요. 교수가 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수소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요. 그분들은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을 나름 잘 만들었다라고 박수 쳐줄만 하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저도 물론 해당되지가 않죠. 하지만 두 번째 인생 그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25세에서 50세까지. 내가 출신 지역이 어디든 학교를 어딜 나왔든 전공이 뭐든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가 돈이 많든 적든 다 리셋하고요. 20대 중후반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20년, 30년 꾸준하게만 하면 자기만의 그릇이 되어야 안 돼요? 되죠. 우리 사회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사실은요. 자, 그러다 나이가 대략 한 50대 정도가 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생의 하프타임. 여러분, 하프타임 경기장에서 하프타임은 무슨 시간이요? 쉬는 시간. 조금 쉬면서 점검의 시간이잖아요. 전반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졌지?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인생의 하프타임. 나이 50 정도가 됐을 때 인생의 하프타임에 들었으면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 과거 50년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 살아왔다. 이러면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앞으로 살아온 패턴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과거 50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었어.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 내가 30세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내가 40대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지만 인생은 빼기 없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 인생의 3라운드, 50에서 75세까지 뭔가 새로운 시작, 뭔가 변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하면은요, 새로운 만들어졌던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바꾸든가, 생각을 바꾸든가, 자세를 바꾸든가, 뭔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짓을 해야 뭔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3라운드, 인생 전반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변화를 통해서 3라운드를 멋지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또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은 들지만 훨씬 행복하다. 지금 이 3라운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인생의 네 번째 그릇도 있죠. 75세에서 몇 세? 100세까지. 물론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고요. 뭐 하늘에서 오라고 하면 바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한 75세 정도 되면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까지 저의 어깨를 짓눌렀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책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내려놓고요. 정말 한 나약한 인간으로서 단 5년이라도, 단 10년이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인생의 4라운드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4라운드에 그걸 하지 못하면 영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4개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번 중에서 한 번만 제대로 만들면 인생 터진다. 이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가운데 큰 대자가 있잖아요. 그릇을 어떻게 만들려고 써 있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크게 만들어. 크게 만들어라. 그렇죠. 멋지게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여러분, 저렇게 점이 있는데, 점을 한문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검으로 자에 점점자를 붙이면 5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5점을 여기다 찍으시면은요, 요 글자는 무슨 글자가 돼요? 태자. 태자가 되죠. 클태자가 돼요. 하지만 저 5점을 여기다 찍으면은요, 저 가운데 글자가 무슨 글자가 되냐면요, 개견자가 돼요. 개견자. 야, 그렇게 자 쓰게 왜 개견자가 들어있을까? 전 이거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변화해 나가면서까지는 무지하게 좋은 일인데,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게 너무 지나쳐갖고서 인생에 5점을 남기시잖아요. 뭔가 빅 미스테이크,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요, 그게 밝혀지는 그 순간, 인생 그릇은 어떻게 변해요? 대가죠. 대박그릇이 될수 있다, 이렇게. 그릇이.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변화해 나가면서 4번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의 꼭점을 찍지 맙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기자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제 안 보고 쓸 수 있죠? 네. 문자불기 다 쓰실 수 있죠? 네. 집에 가서 공부한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다 해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107번이나 등장을 해요. 논어에는 리더라는 말이 그러니까 100번 이상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500문장 중에 사실 다 군자에 대해서 20%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군자의 자세, 리더의 태도, 리더의 언어, 리더의 용모 많습니다. 논어 속에 보면은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논어구를 하나 짧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한번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 유구사, 군자는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 리더는요, 사회적인 리더, 가정의 리더, 우리 지역의 리더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9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생각과 공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좀 길긴 한데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시사명이라고 그러죠. 시사명. 이 시자는요, 볼 시자예요. 시력할 때 시자예요. 볼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볼 때는 시사. 볼 때는 생각하세요. 명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명이 뭐예요? 밝은 명이죠. 밝은 명.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리더라면 한 번을 보더라도 여러분 명자 들어간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명자 들어간 단어. 2글자로 된. 한 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좋아요? 한 번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봐야 된다. 한 번을 보시더라도 분명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한 번을 보더라도 어떤 레포트를 본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뭔가 이렇게 계약서를 본다든가 볼 때도 이거 한 번 볼 때에도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고 가능하면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특히 누가? 군자가 리더가 만약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자, 리더의 그러니까 시사명, 뭔가 볼 때는 좀 분명하게 보는 습관, 명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두 번째, 청사총이라고 얘기하죠. 청사총. 들을 청자죠. 들을 때는 총명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명함을 생각하라. 여러분, 총명하게 듣는다는 게 어떻게 듣는 게 총명하게 듣는 것일까? 공자는 이제 다른 편에서 총명하게 듣는 것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봐라.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듣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뭐 보고 봐도요. 나중 보면은 딴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보면은요.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은. 사람 귀에는요. 필터가 껴있대요. 무슨 필터가 껴있냐면 나를 막 칭찬하잖아요. 그 필터가 활짝 열려서 잘 들리는 거예요. 나를 막 쓴소리를 하잖아요.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필터가 꽉 막혀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팔로워들이 이야기하는 거, 부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가족이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면 그게 무슨 리더야. 그게 무슨 가장이야. 그게 무슨 팀장이야. 그게 무슨 사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 색사운이라고 색사운. 저기서 색은요. 안색을 나타내요. 리더의 안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의 안색은 어때야 된다고요? 온화해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냉기가 그러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찌푸리고 있으면 안 된다. 가장이 그러면 가족이 달아나고요. 사장님이 그러면 사원들이 달아나 버리죠. 사실은요. 우리 시의 시장이 그러면은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죠. 안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화하게.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더 그렇죠. 네 번째, 모사공이라고 모사공. 모사의 모자는요, 외모, 모습, 모양이에요. 리더의 겉모습은 공손해야 된다. 이렇게 공손해야 된다. 그러니, 안색은 활짝 피고, 자세는 좀 공손한 자세. 이게 군자의 자세고요. 이게 리더의 자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사충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할 때는 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언사충. 충에 대해서. 충이 뭐예요? 충심으로, 거짓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는 그렇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한마디가 중요하지요.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한마디가 중요하지요. 우리 팀에서는 팀장의 한마디가 중요하지요.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지사의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지요.
직위가 올라갈수록 말의 무게감을 지켜야 되고요. 말의 어떤 책임, 정직 이런 것들을 리더가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다 이게. 라고 이제 2500년 전에도 얘기한 거예요. 춤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밑에 사사경이라고 해요. 사사경. 저 사자는 모실 사자가 되기도 하고요. 일사자가 되기도 해요. 윗사람을 모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논어에는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10가지 이상이 조목조목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거가 있어요. 한 번은 몸이 부실했던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효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을 생각한다. 그게 효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아프지 않고 있는 거. 공부 백날 잘해봐야 뭐 애가 비실비실되는 건 아프면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게 효다, 이게. 또 하나, 효에 대해서 하나 말씀 하나만 더 내려볼게요. 다른 제자가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효는 뭡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밥상을 차려 올려드리는 것을 가지고 효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 외양간에 있는 소에게도 영혼을 주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밥상을 차려 올릴 때 저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에게 영혼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마음이. 자, 의사함은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는 꼭 질문을 해야 되고요. 질문을 하라. 그래서 공자는 불치함이라고 얘기해요.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자조차도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올라가실수록 사실 질문을 잘 안 하시죠. 아이들은 질문 많이 하는데 모르면 하라는 게 모르면. 그 다음에 분산한, 화가 날 때는요 어려움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막 화가 나 치밀어 오려고 막 열이 났을 때 말을 한다거나 결제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탑하라는 거죠. 왜? 내 성질대로 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견득사회라고 해요. 견득사회. 득이 되는 것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하라.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미끼일 수가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 이걸 정말 내가 받아서 되는가? 어떤 일이 옳은 일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처신을 하라라고 해서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꼭 이게 어떤 조직이나 리더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한테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맞아요. 이게 2500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게 놀랍죠, 사실. 500년 전에 율곡이 선생이 있었는데요. 율곡이 선생이 쓴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이분이 48인가 9에 들어가셨는데 42살의 황해도해주에서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들어보셨죠? 경몽요결. 조선의 어린 추학자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런 기본이 쌓인 이 책을 읽어봐라는 의미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되게 얇아요. 지금 이게 해석이 다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속에 이 9가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필요했던 이 사항을 500년 전에도 필요했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군자불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체인지, 변화. 여러분, 저 체인지와 가장 유사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전 그 단어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찬스다, 찬스. 기회다. 그래서 기회와 변화는 같은 의미가 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다른 사람은 기회를 잘 잡는데 왜 나는 자꾸 기회가 안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변화를 잘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변화를 거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빠를 수 있겠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같은 행동,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무엇인가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신병 환자다. 라고 얘기했다.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내일은 좋아지겠지? No,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자불기. 군자불기. 자, 이제 다 쓰실 수 있으시죠? 네. 나갈 때 시험 봐야 것 같아요. 몇 분까지? 9시? 3분? 아, 그러면 이건 못 넘어가겠네요. 아, 제가 이제 보통 도서관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2시간짜리를 한 10주 정도 해요. 그래서 20시간 정도 이제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기업이나 이런 정부,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 가서는 이제 90분짜리를 요청을 하니까 2시간도 안 넘어요. 그래서 90분 동안 쫙 얘기하고 저기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제가 쉬지 않고 얘기를 해도. 오늘은 이제 또 시간이 더 작으니까 그냥 많은 말씀 못 드리고요.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이제 3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아까 질문하시면 제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괜히 말씀. 제가 궁금해서 안 만나죠. 예. 원하실 만한 아, 책이요? 책은 이제 일단 제 책을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쓴 게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인데요.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나왔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5만 부 정도 팔렸고요. 지금도 계속 한 달에 뭐 한씩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냥 50이라고 잡았지만 꼭 나이는 상관없어요. 거기에 50가지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자불기, 인모원력, 인류은어 이런 거 이제 유구사 다 들어있걸랑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도 사실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면 책 글씨가 많으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책 조금 필요하시면 그 책 보셔도 되고요. 논어를 정식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주 두꺼운 책, 처음부터 1장부터 끝장까지 있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도울 김영욱 선생이 쓴 거라든지. 되게 두꺼워요. 저도 처음에는 1500페이지짜리 사갖고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재미있죠. 뭐 그런 걸 공부하셔도 되고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만 뽑아놓은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읽기 쉽게 만들어 드린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도 많이 있으니까 빌려보셔도. 제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렸는데.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선생님 전공이 전자공학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한학을 하시게 된 계기나 뭐랄까 멘토가 있으셨나요? 멘토는 없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뭐 한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잠실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명 데리고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요. 나이가 50세가 좀 넘었을 때, 51인가 2가 됐을 때, 잠실 석촌호수 부근에 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심 때 이제 석촌호수를 돌게 됐는데, 이제 혼자 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장문을 써갖거나, 천지, 변화, 우주공학, 네 글자 내지 8글자씩 써갖고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제 40분 동안 걷는 거죠. 걸으면서, 오늘은 네 글자만 외워야지. 네 글자 정도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계속 중얼거리니까. 이 작업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천자문이 대략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교보문고를 갔더니 그때서야 논어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보문고를 수없이 갔는데 그 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였는데 천자문을 아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0페이지짜리 논어책을 두꺼운 걸 사갖고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옆에다 놓고서 일하면서 이제 틈틈이 한 1년 정도 읽었는데 이 논어책은요 천자문보다 10배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재밌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책을 하면서 계속 논어도 외우고 논어 한 문장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씩 배우면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거기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한 집에 와서 글을 쓰는 거죠. 일주일에 이제 2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써갖고서 한 30개 정도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쉬운 3시인가 4세 논어책을 냈어요. 그래갖고 그 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동문수학 하신 분 중에 가수 중에 김수철 씨가 줄 같은데 선후배 그런 게 더. 저도 그분 이름은 아는데요. 뭐 개인적인 그룹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